저는 오래도록 가족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좋아서 택했다기보다 그저 살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퇴근한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해오던 대로 수저를 놓고 물잔을 채웠습니다. 저녁은 조용히 시작되는 듯 했지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려다 잠깐 멈추더니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억지로 눌러 담은 미소. 저는 그 미소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걸 오래 살며 배웠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 말고 카드 명세서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그 위로 아들의 한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끝을 고르며 그래도 상처를 덜 주고 싶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카드값이 이상해. 현금 인출이 많아졌어. 내가 모르는 지출이 있는 건가? 며느리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얇게 뜬 눈꺼풀 뒤로 흔들리는 눈동자, 그 안에서 작은 불빛처럼 번쩍이는 방어와 미안함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요즘 나갈 때가 많아서 그래. 짧게 끝난 대답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정리하던 며느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엌 문을 살짝 닫았지만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구겨진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조금 더 보낼게요. 아버지, 약값이 네, 알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더니 발끝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쥔 손을 놓치지 않으려 힘을 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렇게 번지는 계산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대출 상환일, 아이 교육비, 공과금, 생필품. 그리고 누군가가 모르는 다른 구멍. 저는 그 자리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집안의 공기가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손에 쥔 접시를 한 장 더 말리고 며느리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조금 더 굽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한 뼘쯤 좁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애처로웠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부엌 탁자에 따뜻한 차 2잔을 올려놓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잔 사이로 서로의 표정이 비껴갔습니다.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가더구나.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손을 모아 무릎 위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요. 제가 안 보내면 목소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아니 요즘은 조금씩이 아니네요. 그냥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사정, 그러나 누군가는 틀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저는 오래전 제 친정을 떠올렸습니다. 급히 약을 구하러 달리던 어느 겨울밤, 얼어붙은 골목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던 제 젊은 날의 등. 며느리의 떨리는 손끝에서 그때 제 손의 떨림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도 내 마음만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라서 그게 참 어렵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오래 숨어 있지 못합니다. 결국 아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단서란 늘 가장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하다가 눈에 띈 반복되는 송금, 메모칸에 적힌 간단한 이니셜, 그리고 날짜. 아들은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바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시작된 대화는 갈 곳을 잃고 점점 높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왜 내 목까지, 왜 우리 집까지, 왜 다 걸었어? 그들도 내 가족이야. 나는 그럼 뭐야? 한 문장 한 문장이 날카롭게 방 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닫힌 채로 있어야 하나.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분노로 타오르고 한쪽은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 사이에서 저는 오래전 제 젊은 날을 붙잡고 서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아들은 필요한 말만 골라 했고 며느리는 대답할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렸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더 반찬을 꺼내왔습니다. 그 무심한 움직임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버팀목이 될까 해서요. 문제가 더 깊어진 건 친정이 직접 문을 두드렸을 때입니다.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계절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고 두 분의 눈가엔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주 앉은 네 사람, 저는 차를 올리고 며느리는 물컵을 챙기고 아들은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정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병원비가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듭디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가 식탁 위에 내려앉아 모든 접시에 김이 식었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침을 삼키고 말을 골랐습니다. 제가 모른 채로 진행된 일이라 솔직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는 문제라서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았습니다. 제 쪽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으로 튕겨나가는 것도 아닌 제자리에서 흡수되어 흔적을 남기는 눈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온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 흘리는 눈물. 그건 오래 남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공동현관에서 엇갈린 인사, 계단참에 잠시 멈춘 발걸음, 견딜 수 없이 길어지는 정적. 소문이라는 건 늘 빈틈에서 태어나 바람을 타고 커집니다. 거기 집 무슨 일 있대? 며느리가 친정에 돈을 보냈다나 봐. 이렇게 번지는 말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더 단단히 일상을 붙들었습니다. 이 집이 흔들릴 때 누군가는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밥을 하고 빨래를 걷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동작마다 작은 기도가 따라붙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평온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아들은 현관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이마엔 작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서 잠깐 숨을 고르더니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 발짝 다가섰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아들이 제게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 한 문장에 담긴 무게는 제 등이 다 아는 무게였습니다. 버티는 법을 가르쳐준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둘은 끝내 부딪혔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져 마침내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오더군요. 아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며느리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렸어. 하지만 나는 매달 선택해야 했어. 내 부모냐 우리 집이냐. 둘 다 지키고 싶었는데 말끝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들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 그때 저는 노크도 없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문을 등지고 앉아 젖은 손수건을 장난처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종종 이렇게 문 밖에서 함께 앉아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서랍이 밀려 들어가며 내는 낮은 숨. 저는 식탁을 닦다가 손을 멈추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가 천천히 떨군 채 말했습니다.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제가 있어야 병원 일정도 약값 정리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제 입안에서 뜨거운 말이 차올랐다가 식었습니다. 저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녀와. 그런데 돌아와. 며느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온다는 약속을 그 표정에 조용히 새겨 넣으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돌아왔습니다. 눈가가 더 가늘어졌고 손등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이 아주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서로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터질 것이 터졌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먼저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혼자 짊어질 일도 아니고 얘가 모른 척할 일도 아니니까. 아들은 제 얼굴을 바라봤고 며느리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비 구조를 다시 보자. 공적 지원과 병원 사회사업팀, 복지관 상담도 연결하고 약값은 제네릭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일정은 주 단위로 조정하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의 경계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 돕자. 저는 생각나는 대로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랜 살림살이가 제게 준 능력, 버틸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의 눈물은 처음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절망과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함께 붙잡을 손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단숨에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상처는 깊었고 며느리의 죄책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같은 말로 다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서로 등을 돌렸다면 이젠 말이 거칠어져도 끝내 같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부엌 쪽에서 슬쩍 보면서 찬물을 다시 끓였습니다. 식탁 위엔 늘 3개의 잔이 놓였습니다. 한 잔은 아들의 앞에, 한 잔은 며느리의 앞에, 그리고 한 잔은 그 둘 사이에. 누가 먼저 집어도 되는 자리, 그런 잔이 하나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친정의 형편은 금세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와 통화하는 일정표를 냉장고에 붙여두었고 병원 예약은 주 단위로 묶었습니다. 병원비는 제도 안에서 경감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 조정했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는 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송금은 더 이상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3사람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지켜야 할 선과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적었습니다. 숫자 옆엔 작은 별표가 찍혔고 별표 옆엔 사소하지만 중요한 약속들이 적혔습니다. 이번 달엔 여기까지. 다음 달엔 다시 보기. 비상시엔 먼저 말하기. 이웃의 시선은 한동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진 않더군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남는 건 우리 집의 공기뿐. 저는 그 공기를 돌보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고 햇볕이 드는 방향으로 화분을 옮기고 아이의 그림을 벽에 새로 붙였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 초록색 크레파스로 긴 줄기를 그리고 맨 위에 둥근 노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저는 그게 해바라기인지 해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빛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 가끔은 사는데 충분하거든요. 어느 저녁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부엌에서요. 제가 전화하던 거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늘 양쪽의 죄인이었어요. 친정을 생각하면 이쪽이 미안하고 이 집을 보면 저쪽이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죄는 비밀에서 자라나는 거였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천천히 통과해 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마르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잘 버텼어. 저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긴 문장보다 짧은 온기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아들은 여전히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현관에 놓인 운동화를 신고 나가 근처 공원을 천천히 돕니다. 돌아오면 숨이 조금 고르고 얼굴에 각이 조금 풀립니다. 그는 제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 셋이 같이 하자라고 말하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이 집의 새로운 기도문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의 문장. 결말을 듣고 싶으시겠지요. 이야기란 늘 끝이 궁금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결말은 박수 소리와 함께 내리닫는 커튼이 아닙니다. 대신 조용히 켜지는 작은 스탠드 같은 것입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절약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화해합니다. 친정의 병원 예약표 옆엔 아이의 숙제 일정표가 나란히 붙어 있고 그 옆엔 저의 장보기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서로의 종이를 포개며 지나가나 봅니다. 겹겹이 종이 사이로 비치는 흔적들, 그걸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끝내며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편을 드는 대신 서로의 무게를 잠깐만 들어보아 주세요. 들고 나면 알게 됩니다.
누구의 짐이 더 무거운가가 아니라 혼자 들 수 없는 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비밀 없이 선을 지키며 가능하면 같이 들자고. 무너졌던 건 신뢰였지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도 결국 신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집엔 지금 어떤 바람이 부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저녁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